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34쪽 국어사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어사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고3 이제 내신용의 어떤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저희 나라말씀 재원생 고3 학생들 중에서 언어와 매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어떤 친구들을 위한 어떤 강의이기 때문에요. 비공개 영상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국어는 시대 변화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국어의 변화는 표기나 음운, 문법 등의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국어사의 시대는 일반적으로 고대국어, 고려 건국 이전까지를 우리가 고대국어라고 얘기하고, 중세국어, 고려 건국 이후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하는데, 이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 이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글 창제 전인 경우에가 중세 전기국어라고 하고,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바로 중세 후기 국어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창제는 1443년에 창제가 돼서 1446년에 완료가 되죠. 그러니까 15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세국어가 전기와 후기로 나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대국어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인데요. 바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근대국어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7세기 근대국어는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시기를 거치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어떤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현대국어는 20세기 이후인데요. 바로 근대국어가 가부개혁을 통해 가지고 근대국어와 현대를 이렇게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말 이렇게 여러분들 국어사에서는 뭐 역사적인 어떤 사건까지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19세기 말부터 근대국어가 끝나고 그 이유가 현대국어다. 이렇게 좀 크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고대국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반도에 우리 선조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바로 고려가 건국되기 전까지의 국어를 말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국어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대국어는 한자의 의무와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유명사 표기 같은 경우에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인명이나 지명 등을 표기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예문에 보면 소나, 혹은, 금천, 백성군, 사산이냐 이 표기를 통해 가지고 이 한자를 빌려 쓰는 어떤 방식이 음을 차용하는 음차 방식과 훈을 차용하는 훈차 방식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훈과 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쇠 금자인데, 이 쇠 부분과 금 부분에서 이 쇠 부분이 훈에 해당이 되고 금 부분이 음에 해당이 되는데, 이 훈의 부분을 빌려서 우리 말이나 우리의 고유명사, 이름이라든지 지명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음을 빌려서 음을 차용해가지고 우리의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하는 어떤 방식도 있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아마도 뭐 소나 또는 소내 또는 쇠나 또는 쇠네, 뭐 이 네 가지의 어떤 발음들 중에 하나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소나야, 뭐 쇠네야 라고 이 이름을 부를 때 표기를 하는데, 동일인을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했을 때, 뭐 소나야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이 발음의 소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힐소와 어찌 낙자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소나야 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랬을 때 이때 이 소자가 힐소죠. 그래서 힐소자고 어찌 낙자인데, 힐소의 음의 부분, 어찌 낙자의 나의 부분, 음의 부분을 차용해서 이 인물의 이름인 소나를
표기했다라는 게 바로 음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쇠금자와 그 다음에 내천자죠. 그래서 이게 쇠금과 내천이지만 아마도 당시에는 이 쇠금의 쇠자가 소자랑 이렇게 유사했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천자의 내자가 나자와 유사한 발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나를 발음을, 이 인물의 이름인 소나를 표기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자의 쇠금과 내천자의 이 훈 부분을 빌려서 이 이름을 표기해줬다라고 해서 이것을 훈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나 혹은 쇠내, 백성군, 사산인야는 동일 인물을 부르는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서 음차와 한자의 훈차를 한 그런 사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그 이두, 그 다음에 구결, 향찰로 가도록 할까요? 이 이두, 구결, 향찰 같은 경우에 이 수능에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문제, 수능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좀 잘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3이기 때문에 뭐 상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프린트라든지 수업을 통해 가지고 뭐 말씀을 좀 상세하게 하셨다면 출제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내신에선 뭐 그 부분 좀 학교 프린트를 좀 따라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크게 여기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어떤 방식,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두를 갈까요?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음을 빌리는 건 음차, 훈을 빌리는 건 훈차라고 했었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문장 구성 방식에 따라 한문의 어순을 조정한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중국어를 배우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한문을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문과 영어의 어떤 어순이 유사하고요. 우리말의 어순과는 좀 다르죠. 대표적으로 우리말은 주어가 오고 서술어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오는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오죠. 영어랑 유사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이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문의 어떤 구성 방식, 주어와 서술어가 오고 목적어나 부사어가 뒤에 오는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말의 어떤 어순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에 하나 이 토를 붙였다는 거죠. 이 토는 그냥 간단하게 이 구결과 같이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어떤 표기를 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상세하게 이두와 구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향찰까지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두, 구결, 향찰이 무엇인지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예를 좀 참고하세요. 자, 구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구절 아래 해당 부분에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를 표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과 한문의 큰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또 그것이 바로 우리말은 조사나 어미가 있다는 거죠. 이가, 뭐 은는, 을을, 그 다음에 어미 같은 경우에 뭐뭐다, 뭐뭐니, 뭐뭐가, 뭐 이런 식으로 뭐뭐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미가 있다는 건데, 그런 어떤 우리말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문에는 없는 조사나 어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결을 사용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향찰은 여러분들 향가를 배우면서 또 배운 적이 있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바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는 표기법으로 향가 표기에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해서 바로 우리말 문장을 전면적으로 기록한 표기체계다. 우리말의 문장을 전면적으로 기록한 표기체계다 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 그러니까 내가 돌을 던지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이 말을 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기한 건 한글로 표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에는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한문으로 표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나자를 쓸 수가 있고, 이게 나자입니다. 나가 이게 던질 투자예요. 그 다음에 돌석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훈이 나고 음이 아고 훈이 던지다 라는 뜻이고, 이게 투자 음이 투고요. 이게 돌울이고 훈이 음이 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투석이라고 발음을 하고 의미로는 내가 돌을 던지다 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문이라면 이제 구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이 한문으로 표기했을 때 이게 우리말 같은 경우에 여기 가라든지 을이라든지 다라든지 이게 조사지 않습니까? 이 조사와 이런 어미가 있는데 이 어미를 여기에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자에 한문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 뭐 조사로 이 주어에 해당하는 가자에 해당하는 조사를 집어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던지다의 어미에 해당하는 다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돌석 같은 경우에 이제 어조사 을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특정한 약속된 글자를 집어넣어서 나는 돌을 던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말처럼 해석하기 수월하게 조사와 어미를 이렇게 해당하는 문법적 요소를 집어넣었다. 이것이 바로 구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나가 던지다 투 돌석자가 보면 이게 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던지다 투가 서술어고, 그 다음에 돌석자가 목적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같은 경우에 내가 주어, 돌을 목적어, 던지다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두는 바로 얘를 우리말의 어순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나자를 쓰고 나서 던지다 투를 쓰는 게 아니라 돌석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던지다 투자를 서술어에 해당하는 어떤 글자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우리말의 어순으로 이 한문을 바꿔주고, 거기에다가 이 구결처럼 이 조사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어미에 해당하는 약속된 그런 어떤 요소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결과 이두고요. 그 다음에 향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서동요에서도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표기하는 표기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은 훈찰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은 음찰을 좀 해서 우리 문장을 전면적으로 표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는 아투석 같은 경우에 소리는 아투석으로 하고 의미 따로 내가 돌을 던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기 내가 돌을 던지다, 얘를 전면적으로 내가 돌을 던지다 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이제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게 숨길 은자입니다. 그 다음에 돌을, 그 다음에 던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아자에 숨길 은자에 돌석자에 어조사을, 그 다음에 던지다 투자, 그 다음에 갖다 여자인데, 이 문장에 종결하는 어미는 좀 후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다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얘는 훈차 나 하고 돌, 던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을 때도 나는 돌을 던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읽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 문장을
전면적으로 표기하는 향찰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향찰 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어루어두고 맞둥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뭐라고 하는 이 서동요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서동요를 좀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이 향찰을 상세하게 서동요를 통해서 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클리닉 시간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만약 학교에서 했다면 질문하시고 좀 수업을 좀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부분으로 이제 가고 다음으로 이제 중세국어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어휘는 중세국어의 어연과 일치하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공주, 뭐 생사, 해성 등의 일반적인 한자어뿐만이 아니라 왕생, 뭐 자비와 같은 불교계 한자어도 나타났고 붓이라든지 먹과 같은 외래어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고대 국어의 어휘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의 어떤 특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중세국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기 볼까요? 자, 표기는 종성표기는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8가지였기 때문에 받침에도 이 자음들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종 같은 경우에 초성이 이 종에 해당이 되죠. 지으시고 중성이 모음이죠. 그래서 오가 되고 이 종성이 이응이 되는 거죠. 예디응인데요. 그래서 종성 표기에는 종성을 표기할 때는 이 8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으로 예디응으로 표기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읕이나 뭐 지읒이나 치읒이나 디귿 같은 경우는 대표인 디귿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현대 국어의 끝소리 규칙을 좀 생각하시면 좀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국어의 끝소리 규칙에서 이 중세 국어의 종성 표기가 다른 점은 시옷이 있다라는 것이고 현대 국어의 끝소리 규칙은 발음할 때 표기이지만은 이 중세 국어의 표기는 실제적으로 발음뿐만이 아니라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이 8개의 대표 음운으로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적기. 표기의 이어적기는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그러니까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가 이제 분철 표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나랏, 말쌈 하고 주격조사 이가 이렇게 오는 경우 이게 이제 분철 표기인데 연철 표기, 이어적기, 연철 표기로 하면은 이 나랏, 말쌈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하는 게 분철, 소리 나는 대로 적기가 되죠. 원칙적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주격조사가 붙을 때, 받침의 종성, 미음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이렇게 내려서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를 눈이라고, 그 다음에 손을을 손알 이렇게, 높아를 높아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표기에는 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현대 국어에서 이 띄어쓰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음운으로 가기 전에 이 성조 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 성조 표기가 있는데 성조는 소리의 고절을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구분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리 고절을 성조라고 부르고 성조는 방점으로 표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면 이 방점 같은 경우는 이 글자의 왼쪽에 찍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왼쪽에 찍는 점을 말하고 이 점이 없는 경우 이 점이 없으면 이거를 우리가 평성이라고 하고 낮은 소리죠. 그래서 낮은 소리고 그 다음에 점이 한 개이면은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성은 이 높은 소리가 되죠. 그 다음에 점이 2개인 경우에는 상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성은 낮은 소리에서
이 높은 소리로 소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과 상관없이 입성이라고 하는데, 입성은 이 받침이 뭐 기역이나 디귿, 뭐 비읍, 뭐 시옷, 히읗, 뭐 이런 어떤 받침이 오면 이 점에 상관없이 끝을 빨리 닫는 소리가 입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 지금 나란 말씀 보면 나라 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말 같은 경우에 점이 2개 있고요. 싸 같은 경우에 점이 없죠. 그리고 미 같은 경우에는 점이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 나는 점이 없으니까 이게 평성이 되죠. 낮은 소리. 예, 그런데 이제 이 랏이 점이 하나이니까 거성처럼 보이지만은 이 받침이 시옷 받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입성이 됩니다. 빨리 끝을 닫는 소리. 그리고 말은 점이 2개죠. 말이 점이 2개니까 얘는 상성. 그리고 싸 같은 경우에는 점이 없으니까 얘는 또 평성이 되는 거죠. 평성이 되고, 그 다음에 미 같은 경우에는 점이 1개죠. 그러니까 점이 1개니까 미 같은 경우에는 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소리, 입성, 빨리 끝을 닫는 소리, 상성, 낮다가 높이는 소리, 평성, 낮은 소리, 점 하나, 거성, 높은 소리, 이렇게 성조 표기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음운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음운은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음운을 보시면 이 먼저 자음에서 경음아, 된소리 계열이 등장했다. 경음, 된소리 계열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시옷 기역.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뒤에 있는 걸로 발음을 하면 되죠. 그래서 꿈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 디귿 딸, 그 다음에 시옷 비읍 뿔, 마찬가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된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기역 등과 같이 어두자음분. 이 어두자음분을 우리가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병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합용 병서 같은 경우에 뭐뭐 써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발음은 써로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런 경우가 어두자음분이 등장했다. 어두 초성에 자음의 군, 자음의 무리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현대국어에는 보이지 않는 순경음 비읍이나 반치음 등 현대국어에 없는 자음이 쓰였다라는 거죠. 뭐 그런데 그 현대국어에 없는 자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린 히읗이라든지 반치음이라든지 옛 이응이라든지, 그리고 아래아라든지, 그리고 순경음 비읍, 뭐 순경음 미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뭐 이런 어떤 글자들도 현대는 사라진 어떤 글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린 히읗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이것을 우리가 반치음이라고 하죠. 반치음이라고 하고, 이것은 옛 이응 이렇게 명칭을 한다라는 거 같이 좀 알아두시고,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그래서 순경음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서, 불 이렇게 되는데요. 이 순경음 비읍은 나중에 후에 오가 되거나 우가 되거나 또는 탈락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셔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단모음화 돼서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지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모음으로 갈 텐데요. 모음은 7개의 단모음과 다양한 이중모음 등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종대왕께서 처음에 모음을 기본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천지, 아래아, 이. 그래서 하늘을 본따서 아래아를, 그 다음에 땅을 본따서 을을, 그 다음에 사람을 본따서 이를 이렇게 만들고, 기본자 아래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초출자를 오나 아, 그 다음에 우나 어를 만들고, 제출자 요나 야, 그 다음에 유나 여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합용자는 이런 글자들을 이제 합쳐서 글자들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합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자가 있고 초출, 제출 이런 식으로 모음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음 조화를 또 이 중세국어에서는 상당히 좀 잘 지켰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는데 바로 여기 부분에 있는 글자들, 여기 있는 이제 이 글자들이 바로 양성 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 모음이 되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이 글자들, 아래에 있는 글자들이 음성 모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음은 중성 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을 우리가 모음 조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성 모음은 이 모음 조화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따라미니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 미니라 같은 경우가 이제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킨 건데, 아래아가 있으니까 양성, 아래아가 있으니까 양성, 이는 중성, 그 다음에 이도 중성, 그 다음에 아가 있으니까 얘는 양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따라미니라 같은 경우에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모음 조화를 이렇게 지킨 흔적이 보여지고, 여기에서도 꿈을 같은 경우에 꿈의 이 우가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가 이게 을이 온 거죠. 그래서 음성 모음이 이렇게 와서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난 같은 경우에는 가가 양성 모음이고, 난 같은 경우에 아래아가 있으니까 이것도 양성 모음이니까 양성 모음, 양성 모음, 그래서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는 단어가 되네요. 이번에 이제 문법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의 문법을 볼 텐데, 이 중세국어의 문법의 주격조사가 환경에 따라, 그래서 자음 뒤에는 이응이 있는 이 주격조사가, 모음이 올 때는 이응이 없는, 그런데 이 모음 중에서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하고 해요. 그래서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올 때는 제로 주격조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말쌈 같은 경우에 말쌈이니까 여기에 미음이 왔죠. 그러니까 자음이 왔으니까 이가 왔고, 얘를 분철로 표기하면 말쌈이인데, 이 분철을 연철로 표기하면 말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가 왔죠. 모음이 왔으니까 이응이 없는 이가 왔고,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내가 된 거고, 불휘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 모음이 왔죠. 그래서 이 모음이 왔으니까 제로 주격이 돼서 불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불휘가 뿌리인데, 얘를 해석할 때는 뿌리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너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로 가겠습니다. 목적격조사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 랄, 을, 를, 리을로 실현되는 이런 목적격조사가 있고요. 선행체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알을, 알이나 을을,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날 때는 랄이나 르를 나타냈다. 모음으로 끝나는 체원 뒤에는 랄이나 를 대신에 리을만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격조사 네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을이나, 그 다음에 알이나, 그 다음에 르리나, 그 다음에 랄,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리을이 있는데, 선행하는 체원의 말음에 이 자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음 뒤에 이게 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모음 뒤에 오는 건데, 이 음성 모음, 이제 선행하는 체원이 음성 모음인 경우에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양성 모음 뒤에, 얘는 음성 모음 뒤에, 얘는 양성 모음 뒤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받침이 있으니까 을이나 알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는데 이것이 양성 모음이니까 여기에 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양성 모음이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너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르이나 랄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것이 음성 모음이니까 르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음조화를 지키고 앞에 선행하는 체원의 종성이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선행하는 중성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를 고려해서 이 을이냐 알, 르이냐 랄 이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관형격 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격 조사는 아래아가 있는 애와 그 다음에 의 그리고 이렇게 시옷 세 개가 있다. 평칭의 유정명 체원에는 이 애와 의가 그리고 평칭이 아니라 높임의 유정 체원에 또는 무정 체원에는 시옷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삼은 평칭이 되죠. 평칭이면서 양성 모음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 평칭에 해당하는 애나 의 중에 양성 모음이 있는 이 애가 바로 이제 이게 양성 모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면 되고, 거북 같은 경우에는 거북 같은 경우에 이게 평칭이면서 이게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성이니까 여기에 음성 모음에 해당하는 의가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는 높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을 집어넣은 거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무정물이죠. 무정체원이니까. 그러니까 평칭의 유정체원인 경우에요. 유정물에 해당하는 거.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명체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유정물에 해당하는 그런 체원에는 애나 의를 집어넣는데, 높임의 대상이나 부처님 같은 경우 또는 나무 같은 무정물, 감정이 없는 무생물은 시옷을 집어넣죠. 양성이든 음성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혹격조사, 높임을 부르는 혹격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닝금하, 아라쇼셔, 닝금하 같은 경우에 이 하가 혹격조사고요. 참고로 이 쇼셔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의문문으로 이제 가도록 하죠. 의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이 설명 의문사의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료나 료의 종결어미, 그러니까 종결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 어간 뒤에 오는 그런 어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같은 경우가 무슨에 해당하는 의문사인데, 무슨 말을 니라나뇨라고 했을 때 이 료가 바로 이 뭐뭐 하느냐에 해당하는 종결어미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어떤 사람고 이 어떤 사람인가 마찬가지 이 어떤 의문사가 있죠. 그래서 사람고 같은 경우에는 이 고는 이 의문 보조사예요. 그러니까 이 료나 료는 어미이고요. 고나 오는 바로 보조사가 되는데,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고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체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원 뒤에는 어미가 붙을 수 없죠. 어미는 용언, 동사, 형용사에 어간 뒤에 붙는 거니까 체원 뒤에 왔기 때문에 이 고를 우리가 어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을 때 니라느뇨 같은 경우에 니라다가 어간이고 이 느도 어미가 되고 뇨도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의문문을 표기를 해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부, 예 아니오의 가부를 묻는 판정 의문문은 려나 려 같은 종결 어미가 오거나 체원 뒤에 바로 붙는 의문보조사 가아. 그러니까 이 가아는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사예요.
어미가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저무며 늙으며 있나뇨 하면서 있나뇨 같은 경우에 녀가 바로 몸하느냐에 해당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된다. 이 딸이 그러면 이제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그러면 예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요구하는 거고 이 딸이 너희 종가? 이 딸이 너의 종인가? 예 종입니다. 아니요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아니요 가부를 판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종가의 종이 체언이고 종이 체언이고 가가 바로 뭐뭐이냐에 해당하는 의문 보조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세국어 마지막 객체 높임 표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는 이 문장 속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바로 객체죠. 그래서 이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이 객체를 높이는, 그러니까 뭐 제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서 할아버지가 바로 목적어, 객체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서너마로미가 존재하는데 객체 높이면 서너마로미는 어간의 발음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일 때는 사비, 디귿, 티읕, 지읒, 치읓일 때는 자비, 또는 모음이나 니은, 미음, 리을, 즉 울림소리일 때는 삽으로 실현된다. 또한 객체 높임 서너마로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삽, 잡, 삽 같은 경우에 뒤에 이 비읍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순경은 비읍이 받침으로 온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회, 둡삽고 같은 경우에 둡이 왔잖아요. 이 둡이 왔을 때 받침이 비읍이니까 여기에 이제 비읍, 기역, 비읍, 시옷일 때 삽이 오는 거니까 여기에는 삽이 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뒤에 고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이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삽, 아가 이렇게 온다면 이때 모음이 오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둡사바 이런 식으로 순경은 비읍이 오는 아이가 이 사이에 들어오겠죠. 자, 몇 가지 더 해봅시다. 묻잡고 이제 볼게요. 묻다라고 했고 고라고 하니까 여기에 디귿이 왔죠. 그러면 디귿, 티읕, 지읒, 치읓일 때는 잡이 오는데 이제 뒤에 오는 말의 초성이 자음이냐 아니면 그냥 자음 없이 중성이 오느냐에 따라서 잡이 오느냐 순경은 비읍이 오는 잡이 오느냐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자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음이 오니까 묻 잡고 디귿 뒤에 잡이 왔고 근데 만약에 이제 뒤에 얘가 아가 온다면 이때 묻 잡고가 아니라 묻 잡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경우에 묻잡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음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묻잡아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얘가 연음으로 해서 묻잡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죠. 스승님을 보삽고저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보고저라는 건데 뵙고자라는 뜻인데 보가 오니까 모음이 왔죠? 모음이 오니까 여기에 모음이나 니은, 미음, 리을일 때는 삽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 삽이나 또는 이게 와야 되는데 뒤에 이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고저가 왔으니까 보삽고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고저가 아니라 보사바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얘가 오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연철해서 보사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 이 객체 높임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근대국어로 가도록. 자, 근대국어는 이 표기법이 종성표기가 7종성으로 바뀝니다. 아까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8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디귿 대신에 디귿이 사라지고 시옷을 표기를 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8종성법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었는데 근대국어에서는 디귿이 빠지고 그냥 시옷이 디귿을 대체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7개를 주로 사용해왔고, 발음상으로는 종성의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었으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디귿 대신에 시옷을 사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더 같은 경우에 발음은 디귿 미더로 발음이 되지만 시옷 표기를 했고요. 듣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옷 표기를 했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듭적기입니다. 예, 중철이라고 하죠. 거듭적기는 이어적기 방식이 끊어적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적 표기다. 그러니까 이어적기를 우리가 연철이라고 하고, 이 과도기적으로 중철이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분철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연철로 같은 경우에 표기를 하면 먹다 같은 경우에 먹 플러스 을 같은 경우로 표기를 하면 얘는 먹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중철은 먹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분철은 먹을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철은 소리 중심의 표기, 그러니까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분철은 형태, 이 어떤 단어의 어떤 어원이나 그 형태를 중시하는 표기인데, 중철은 이 두 가지를 다 반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발음도 좀 표기에 반영하고 싶고, 그 단어의 어떤 어원, 어떤 형태도 좀 살리고 싶은, 먹다라는 이 먹을 또 표현하면서도 이 먹을이라고 하는 발음도 표기에 반영하고 싶어서 먹을, 이런 어떤 중철 표기가 과도기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 의문으로 가도록 하죠. 근대국어의 의문에서는 이 반치음이 16세기부터 약화되다가 소실되었다. 그래서 이 반치음 같은 경우는 발음으로 즈 발음이 좀 당시에는 낮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지 같은 경우에 사이가 됐다가 사이가 되고, 어버지 같은 경우가 이 반치음이 소실됨으로써 어버이가 됐다. 그리고 비읍계, 비읍시옷계, 아까 어두자운군이라고 했습니다. 초성에 자음의 군, 자음의 무리가 오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면서 된 소리로 바뀌었다. 그래서 비읍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시옷 디귿으로 된 소리로 바뀌고, 비읍 시옷 디귿 같은 경우 시옷 디귿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일부 단어들에서 격음아, 거센 소리나 경음아, 된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키리 같은 경우에 이 키가 거센 소리죠. 그런데 이 고키리의 고가 다시 코가 되면서 거센 소리가 나타났고요. 곶 같은 경우가 시옷 기역의 꽃, 된 소리로 경음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17, 18세기에 국외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디귿이나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국외음화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티다가 치다가 된다든가, 옴기디가 옴기지로 이렇게 바뀐다든가, 이렇게 좀 국외음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시가를 해석할 때 또 이게 유용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천균 같은 경우를 국외음화를 좀 적용해서 얘를 천중으로, 그 다음에 이 천중 같은 경우를 단모음화 적용해서 이렇게 천중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바로 국외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국외음화가 된다. 다음으로 이제 모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 아래아가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으로 바뀌고, 18세기에는 첫째 음절에서 주로 아로 바뀌었다. 그래서 가라치다가 이 가라치다 같은 경우에 아래아가 먼저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있는 아래아가 이게 으로 바뀌고 나서, 그리고 첫 번째 음절의 아래아가 아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사삼 같은 경우가 이게 사슴으로 먼저 바뀌고, 그리고 나서 사슴으로 나중에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이었던 에나 에가 단모음화해서 8개의 단모음 체계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19세기에는
왜나 위가 단모음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현대국어에서 이, 에, 위, 왜, 아, 우, 오 이렇게 해서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현대국어의 단모음 10개를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4개가 나중에 근대국어에 와서 나중에 이게 이 단모음 체계, 단모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암기하기가 좀 쉽겠죠? 자, 다음으로 양순음 아래, 순음이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을 순음이라고 합니다. 양순음 아래 평순모음, 의가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원순모음화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양순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음, 비읍, 피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순음이 미음, 비읍, 피읍을 말하는데 이 양순음 아래에 있는 평순모음 의가 이 양순음을 만나서 이게 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이 물로, 불이 불로, 풀 같은 뭐 피읍 같은 경우에는 풀이 되겠죠. 이 풀이 이렇게 풀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불다가 불다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법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같은 경우에 주격조사 이 가가 이제 근대국어 때 등장했다. 아까 우리 그 중세국어의 주격조사가 3가지 형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응이 있는 이가 있고 이응이 없는 이 그리고 제로 주격조사 이 3 형태였는데 이 주격조사 가가 근대국어에 이제 최초로 등장했다. 이 가는 초기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체온 뒤에 오다가 그러니까 반모음 이가 아까 여나 요나 유나 야 같은 경우에 첫 소리가 반모음 이라고 했죠. 이 반모음 이로 끝나는 체온 뒤에 오다가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온 전체로 확대되어서 현대국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주격조사 이나 그 다음에 이응이 없는 이나 제로주격조사가 왔을 때 이 제로주격조사가 바로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왔을 때에는 이 주격조사를 표기를 하지 않았다. 제로주격조사를 표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신에 이 제로주격조사 대신에 바로 가가 이렇게 오게 됐다. 그러니까 가가 오게 됨으로써 오늘날 현대국어의 주격조사가 이와 가가 주격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국어의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된 게 바로 근대국어의 이 주격조사 가의 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체온 뒤에 오다가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온 전체로 확대돼서 현대국어와 같은 모습,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바로 이와 가니까요. 이렇게 됐다. 배가 올 것이니 그래서 이 배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모음 뒤인데 원래 중세국어라면 제로 주격조사였을 텐데 이때 가가 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난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리에 이가 이 모음이 왔는데 중세국어라면 제로 주격조사였지만은 여기에는 가를 집어 넣네요. 자, 다음 이 반치음이 소실되면서 시옷 불규칙 활용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 반치음이 소실되면서 지서가 지어로 그 다음에 이서가 이어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과거 시제 선호말어미가 확립됐다. 과거 시제 선호말어미는 뭐 앗이나 엇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앗, 엇이 오늘날 앗, 엇의 이 어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앗, 엇이 확립되어서 먹어 가추었나니 그래서 먹어 가추었느니 그래서 앗이 왔고요. 어미 병들었거늘 하면서 병들었거늘에 엇이 오면서 이 현대국어의 엇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 37쪽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약간 좀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좀 이렇게 빠진 듯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1 그 국어의 역사 시간에 이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 대한 어떤 상세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들은 내용에 비한다면 상당히 좀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 내용보다는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를 풀면서 이런 어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좀 응용하면서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프린트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또 수업을 했다면 그거를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 저희 나라말씀 유튜브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 고1 대상으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 이 수업 영상에 이 중세국어에 대한 어떤 또 상세한 설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또 오늘 수업 말고 더 깊이 있게 듣고 싶으면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도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도 또 오늘 수업한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자, 우리 나라말씀 국어학원 고3 여러분들 이번 시험 좀 잘 봅시다. 그래서 또 케어 클리닉 시간에 질문도 꼭 하시고 문제 드린 거 꼭 푼 다음에 질문을 통해 가지고 심화해서 좋은 성적을 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